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공시지가 9억 원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하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 매물을 늘려 임대 사업자의 양도세 혜택을 줄이기로 했는데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7월부터 50대와 고등학교 3학년을 비롯한 수험생, 교사 등 일반인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앱을 통해 자녀 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희망자가 몰려 실제 접종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경찰이 고 손정민 씨 사망 사건에서 현재까지 범죄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친구가 손 씨와 함께 입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엔 당시 친구를 태웠던 택시기사가 차량 뒷좌석이 젖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 13개 지자체 장애인 체육회 간부들이 식당에 모여 회식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모인 인원은 20명이 넘었고 일부는 대낮부터 술도 마셨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신고만 하면 외국인 영주권자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주는 국적법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95%가 중기근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엔 30만 명 가까이가 동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여권에서 세 번째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대표 선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은 본선에 진출할 최종 5인을 내일 확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공시가 9억 원인 주택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을 하는데요. 먼저 오늘 발표된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남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이 김진표 위원장을 앞세워 부동산 특위를 출범한 지 16일 만에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재산세 감면 확대입니다. 0.05%포인트 감면 혜택 대상이 되는 기준을 기존 공시가 6억에서 9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했습니다. 무주택자 중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1억 원 이하이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현행보다 최대 10%포인트 더 가능하게 했습니다. 양도세 완화는 당내 일부 반발로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일단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이 현재는 9억인데 2008년에 결정되고 지금까지 변동이 안 됐습니다. 그간의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당내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종부세 완화 문제는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특위에선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자고 했지만 정부 측에서 현행 유지로 맞서면서 다음 달에 최종안을 만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서남배입니다. 들어졌다시피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죠.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왜 이 기준을 상향하라는 걸까요? 재산세는 기준을 올려도 세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그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계속해서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현재 1주택자여도 9억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만약 15억 원의 집을 팔면 9억 원 이상인 6억 부분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9억 원으로 기준이 설정된 건 지난 2008년인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1주택 중산층조차 양도세를 내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017년 3월 처음으로 6억 원을 넘어선 이후 지난달에는 11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민주당 특이한 대로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지게 되면 양도세가 많게는 수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세 감면 기준선 역시 이번에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됐지만 상당수는 공시가격 급등의 여파로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제 지난해 175만 8천 원을 재산세로 냈던 서울 상암동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는 감면을 받아도 재산세가 200만 7천 원으로 많아집니다. 감면이 없었을 경우보다는 감면되기는 하나 작년보다는 금액에 따라서 몇만 원 정도는 더 오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종부세 부과 대상을 줄이는 부분은 정부 측 반대로 난항이 예상돼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여전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민주당은 또 시장의 매물을 늘리기 위해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에 부여했던 세제 혜택도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한 건데 언제는 또 임대 사업자 등록을 권장했었죠.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사업자들의 매물 잔금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시장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양도세 등에서 혜택을 받고 있어 서둘러 집을 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2월 기준 전국에서 이미 말소된 임대주택은 46만 호에 이르지만 거래된 건 2만 호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조세 피난처로 변질되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해 7.10 대책에서 아파트 임대 사업이 폐지된 것에 이어 다세대와 다가구 등 모든 주택의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주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앞으로는 6개월간만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민주당이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본인들이 수차례 걸쳐 뒤집음으로써 국가정책의 신뢰도를 바닥까지 추락시켰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공급, 과세 정책, 이제 국민들은 국가의 정책을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만 임대 등록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혜택은 임차인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을 우려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예약해놓고는 맞지 않아 남는 백신을 신청해 맞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맵을 통해서 어디든지 어디서나 접종할 수 있는지 접종을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데 자녀 백신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카카오 앱은 한때 접속 장애까지 발생했죠. 강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에 네이버와 카카오 앱에는 자녀 백신을 맞겠다는 접종 희망자들이 몰렸습니다. 지도에는 자녀 백신이 0으로 뜬 게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자녀 백신이 확인돼 병원에 연락했지만 순식간에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자녀 백신 뜨는 거 보고 연락드렸어요. 이제 다 이제 없어요. 다 지금 매진돼서 백신. 카카오 앱은 접속자가 몰려 자녀 백신 탭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접종을 기다렸던 시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저도 빨리 맞고 싶어서 바로 들어갔는데 맞을 수 있는 여유분이 없어서 많이 아쉽고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맞을 수 있나 걱정도 되고. 백신 예약을 하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자녀 백신을 검색하거나 카카오 자녀 백신 탭을 클릭하면 됩니다. 백신이 3개 이하로 남아있으면 빨간색, 4개에서 6개는 노란색, 7개 이상은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원하는 위탁 의료기관을 등록해 자녀 백신이 발생했을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곳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주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9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자녀 백신으로 접종을 받은 사람은 6만 4천여 명으로 백신 인센티브까지 더해지면서 접종 대기 행렬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50세 이상과 고3 수험생, 교사도 백신 접종을 하게 되고 화이자 백신도 동네 병원에서 맞을 수 있게 됩니다. 65세 이상 514만 명에 대한 1차 접종도 오늘 다시 시작됐는데 정부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강재목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차 접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65세 이상 포함 514만 명이 대상으로 병원마다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당국이 다음 달까지 1,3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도 다시금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정은경 청장도 현장을 방문해 접종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마 독감 맞는 거랑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해주시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 13,000여 개 의료기관 동네 의원에서 동시에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6월 달 안에는 어르신들 2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접종 대상이 50대로 확대되고 고3 수능 수험생과 교사도 접종이 시작됩니다. 또 7월부터는 화이자 백신 접종도 동네 병원에서 가능해집니다. 올 7월부터는 화이자 백신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00여 곳을 화이자 백신 접종기관으로 선정해서 7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어제 하루 접종자가 8만 명을 넘어섰고 60세부터 74세 고령자 접종 예약률도 62%를 넘어서는 등 점차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총장 후보자,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지휘라인이 모두 다 피의자나 피고인인 건 해외 토픽감이자 나라 망신 수준이라고 비판했죠. 청문회장에서는 눈 그렇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는 발언까지 나와 정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오는 31일까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극한 대립을 벌인 국회가 제출 시한인 어제까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던 탓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김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을 언급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의에 나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김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툭하면 제 얘기하시는데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그렇게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발언권 없고 말씀하십시오. 얘기하세요. 입니다. 표현을 앞으로 좀. 이후 회의가 정회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물리적 충돌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행을 빚은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는 내탁 공방을 벌였습니다. 저희가 사과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일방적인 사과만을 요구하면서 결국 끝까지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막말과 인격 모독, 모욕적인 언사가 난무하는 진흙탕 청문회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의도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두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고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온갖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자 경찰이 처음으로 공개 브리핑을 했습니다. 손 씨 친구가 휴대전화를 숨겼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친구의 옷에서 고인의 혈흔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친구의 옷은 물에 젖어 있지 않았다 등 조목조목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손정민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색 중인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두고 온라인상에선 A씨가 휴대전화를 숨겼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의 휴대전화는 사건 당일 오전 7시 2분까지 한강공원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구 A의 휴대전화는 당일 3시 38분경 통화를 마친 이후 사용 내역이 없고 전원이 꺼진 7시 2분경까지 한강공원 주변으로 위치 정보가 확인되어 경찰은 A씨가 당시 착용했던 의류 등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혈흔과 DNA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강공원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의혹도 지난 8일 현장 감식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의 의복과 신체에서 나온 혈흔과 DNA도 모두 본인의 것이었습니다. 고인과 A씨가 함께 입수했다는 의혹에는 상반된 진술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A씨가 귀가 당시 탄 택시 뒷좌석이 젖어 있진 않았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현재까진 고인의 사망을 둘러싸고 범죄 정황이 발견된 건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다만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송규준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며 20대 남녀를 협박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흉기를 소지한 채 폭력 조직에도 몸을 담았었다며 위협했는데 이렇게 되면 갑과 을이 바뀌게 되죠.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한 건물 주변을 수색합니다.
건물에서 나온 20대 남녀는 경찰관의 보호를 받으며 순찰차에 올라탑니다. 지난 17일 새벽 서울 관악구에서 협박을 받고 있다는 20대 남녀의 신고에 경찰이 출동한 모습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한 끝에 이곳 도로에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인 여성 A씨는 알고 지내던 가해 남성 B씨에게 빌린 돈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A씨의 남성 직장 동료가 전화로 다툼에 개입했고 B씨는 직장 동료를 당장 찾아가자며 여성을 강제로 택시에 태웠습니다. 셋이 만난 후 B씨는 자신이 폭력 조직에 몸담고 있다며 위협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남녀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 협박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기손, 타완, 문쾅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찰이 잡은 성매매 일당의 장부 내용입니다. 기손은 기존 손님, 타완은 타업소에서 인증이 완료된 손님, 문쾅은 성매매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갔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을 빌려 6개월간 13,000건 이상의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이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멧을 쓴 남성이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택배 기사를 위장해 성매매 수익금을 받으러 가는 성매매 알선 조직 일당의 모습입니다. 성매매 조직 총책 등 10여 명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도권 오피스텔 49개 호실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제명은 이렇습니다. 자, 성매매 알선 등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이들은 이렇게 여행사 간판을 달아놓고 성매매 콜센터 영업을 해왔습니다. 안에서는 10명 정도가 2개조로 나눠 24시간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했습니다.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한 뒤 현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동남아 일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총책이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인들과 조직적으로 성매매 영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흥업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매매 여성들로 쉽게 빠져들어올 수가 있었고요.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들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현장에서 확보한 13,000여 건의 성매수 기록을 분석해 성매수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지호입니다. 요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는 유흥업소는 뒷문이나 위장문 같은 게 기본인가 봅니다. 이번엔 손님 대피용 위장 대기실과 위장 룸을 갖춘 유흥주점이 적발됐는데 커다란 냉장고 뒤에 문이 있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자정을 지난 시각 냉장고 옆 숨겨진 문을 열면 여성 여러 명이 모여 있는 또 다른 공간이 나옵니다. 룸으로 가세요. 룸으로 나오세요. 한 분씩 나오세요.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위장 대기실에 숨어 있던 여성 종업원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지난 25일 0시 30분쯤 서울 송파의 한 유흥업소가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소는 입구에 설치된 CCTV 수십 대로 외부 상황을 감시했고 술을 마시던 손님들은 경찰이 출동하자 모두 위장룸으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해요. 문 다 잠궈놓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지시에 들어가요.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달만 서울 송파에서 불법 야간 영업을 하다 적발된 손님 등은 10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유흥업소의 업주와 손님, 종업원 등 22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전라북도 13개 시군의 장애인 체육회 간부 20여 명이 단체 회식을 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을 어긴 거죠. 그래서일까요? 누가 볼까 봐 시군의 한적한 식당에서 일부는 대낮부터 술까지 마셨습니다. 장애인 체육회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4인용 테이블 2개가 붙어있는 방에서 손님들이 식사합니다. 일부는 식사 도중에 황급히 밖으로 나갑니다. 테이블에는 술병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13개 시군에서 온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과 관계자들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참석한 인원은 무려 20명이 넘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각 지자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장애인체육회 국장들이 회의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배는 고프고 그래서 와서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식당은 시골 국도변에 있는 한적한 곳입니다. 절반가량은 출입명부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맛집 괜찮은 데 있냐 조용하고 그래서. 식당 주인은 장애인체육회에 부탁이 있었는지 다른 손님들의 예약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 인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당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가 늘고 있다는 뉴스 많이 보도해드렸죠. 경찰과 4시간 동안 동행 단속을 해보니 경찰이 빤히 보고 있는데도 신호 위반에 쌩쌩 달리는 라이더가 너무 많았습니다. 경찰이 없으면 더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김민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 지하철역 인근의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버스와 충돌합니다. 배달 일을 하던 20대 남성은 이 사고로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를 무시하고 이동하려다 다가오는 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동행해 현장의 오토바이의 운행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단속을 시작하기가 무섭게 무면허에 신호 위반까지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배달 비용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말씀 있어요? 심지어 경찰을 보고도 신호 위반을 하는 오토바이를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4시간의 단속 끝에 적발된 오토바이만 19대나 됐습니다. 지나가면 이제 깜짝 놀라기도 하고 크게 다치는 사고도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사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배달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사고 건수가 좀채 줄지 않고 있습니다.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부 급한 마음에 신호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찰은 올해 집중 단속 기간 경찰 오토바이와 암행 순찰차 등을 투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혁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키워드는 종이 슈퍼카입니다. 종이로 슈퍼카, 그러니까 뭐 좋은 차를 만들었다는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뉴질랜드 유튜버 존스가 판지로 람보르기니와 똑 닮은 종이차를 만들었는데요. 존스는 람보르기니를 보고 한눈에 반했지만 차를 살 형편이 되지 않자 15일에 걸쳐 판지로 같은 모양의 차를 만듭니다. 와. 판지를 뜻하는 카드보드와 람보르기니를 합쳐서 카드보르기니라는 재치 있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진짜 혼자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런데 외관은 뭐 어쨌든 그럴싸해 보이는데 차는 원래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이 차는 진짜 움직입니다. 그래요? 네, 보시면요. 자전거를 분해해서 바퀴를 만들었고요. 전자 스케이트보드에서 모터를 떼서 동력원도 있습니다. 존스는 핸들까지 장착해 짧은 거리지만 실제 종이차를 타고 주행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와, 진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이 차는 팔면 얼마나 될까요? 네, 꽤 가격이 높았는데요. 그래요? 존스가 카드보르기니를 경매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애초 한 5만 원 정도에서 팔릴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무려 1,2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와. 유년 시절 암 치료를 받았던 존스는 판매 수익금 전액을 치료받던 어린이 병원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이로 차를 만든 것도 대단한데 그걸 또 기부한다니까 더 대단해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 칠곡 할매 글꼴 준비했습니다. 칠곡에 계신 할머니들의 글꼴이 나왔나 보죠? 네, 맞습니다. 경북 칠곡군에서 지난해 12월 성인 문해 교육을 통해서 뒤늦게 한글을 깨우친 할머니들이 화제입니다. 이 가운데 할머니 5명의 글씨체를 바탕으로 글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아들도 울고 나도 울고 막 울었어. 글씨를 참 참하게 씁니다. 어머여. 저 글씨체가 이렇게 널리 퍼졌다는 건데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네,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한글 아시죠? 네. 이 한글에서 글꼴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칠곡 군청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폰트를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글에 대한 애정과 정성이 담겨있는 글꼴이 저희 한컴 오피스의 많은 사용자들을 통해서 보다 널리 알려지고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칠곡 군수도 칠곡 할매 서체로 명함을 만들었고 지역 상인들도 서체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한 고등학교에는 서체를 활용한 대형 글판도 걸렸습니다. 예, 정말 인기인가 봅니다. 그런데 자세히 좀 보고 싶은데 안 나와요. 네, 조금 자세히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한번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네. 저도 한번 글꼴을 다운을 받아봤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총 5가지 글씨체가 있는데 네. MBN 종합뉴스라는 글씨로 똑같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제 글씨보다 더 나은데요? 약간 레트로 감성 또 뭐 정감도 좀 느껴지는 글씨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국립한글박물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글꼴에 대해서 정규 한글 교육을 받지 못한 마지막 세대가 남긴 문화유산이라면서 글꼴을 USB에 담아서 영구 보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학에 꽃을 피우신 할머니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신기한 키워드인데요. 뚜껑 여는 꿀벌입니다. 설마 벌이 뚜껑도 열었다는 건 아니겠죠? 놀랍게도 맞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면요. 꿀벌 2마리가 음료수 뚜껑에 붙어 있죠. 자세히 보니까 모두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10초도 지나지 않아서 거짓말처럼 뚜껑이 열렸습니다. 와, 아니 저거 벌의 모습을 한 사람 아닙니까? 저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학계에서도 좀 궁금했는지 여러 가지 연구를 네네. 내놨더라고요. 학계에서는 벌들의 이런 일종의 협동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벌집이 흔들릴 때 벌들은 동료가 움직이는 방향을 감지해 그 움직임을 따라서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런던 퀸 메리 대학 연구팀은 벌들은 놀라운 수준의 지능뿐 아니라 특정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벌들이 저 음료를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마지막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는 벼락 맞은 소입니다. 몇 마리입니까? 총 40마리가 넘는 사고, 예, 많이 40마리가 넘었고 벼락을 맞았던 사고가 났는데요. 네. 중국의 하이난성에서 방목 중이던 소떼가 벼락을 맞은 겁니다. 이 사고로 큰 소 35마리와 송아지 7마리 등 42마리의 소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중국 둥팡시 농업농촌국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소들이 중독이나 질병으로 죽었을 가능성은 배제했다면서 천둥 번개로 죽었다는 게 초반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42마리가 한꺼번에 죽었다는 얘기네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 당시 곁에 있던 축산 농민도 벼락을 맞았습니다. 네. 농민은 벼락을 맞고 기절을 했지만 이후 깨어나 다행히 생명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민의 피해액은 약 5천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농민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죽은 소들을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들은 안타깝지만 사람이라도 괜찮다니까 다행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일대 노래방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확진된 도우미는 여러 노래방을 옮겨 다니며 일을 했는데 강북구에 있는 노래방이 300곳 이상이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례적으로 긴급재난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노래방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소독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대의 노래방 손님과 도우미 등 확진자는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불안감을 토로합니다. 가족으로 죽었는데 항상 해야죠. 나같이 먹고 살려면. 자치구인 강북구청이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례적으로 재난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 강북구 일대 도우미용 노래방 방문자와 종사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전체에 발송됐습니다. 노래방 도우미의 동선이 강북구는 물론 경기도까지 포함됐고 확진자들의 주 거주지가 강북구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염원 노출 추정 기간은 26일에 달합니다. 이분들이 다른 유흥업소라든지 노래방을 방문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일했었던 종사자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추적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안내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강북구 노래연습장 협회와 협의해 종사자들이 검사받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노래 연습장에서
방역 수칙에 대해서 준수했는지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629명 늘어 하루 만에 다시 7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육군 모 부대 간부가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포상 휴가를 주지 않겠다며 병사들에게 사실상 접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대에서는 휴가가 최고죠. 김영 기자입니다. 자신을 강원도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이라고 밝힌 한 장병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중대에 백신 접종 희망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되자 행보관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훈련과 취침 때도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마스크를 벗으면 바로 처벌하겠다며 병사들을 다그쳤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훈련 후 포상 휴가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접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이 같은 주장에 백신 수요 조사 과정에서 소통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방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합당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지침도 내려갔고 강제성은 띄고 있지 않다.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에는 그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실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한 이후 군 내부에서는 접종 강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 내부 관계자는 군에서 개인 사유로 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며 기저질환이나 질병이 있어도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국방부는 다음 달 둘째 주부터 30세 미만 장병 41만여 명의 백신 접종을 시작해 8주 이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정부가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민자에게 한국 국적 취득의 문을 좀 더 열어주자. 그래서 국민 수를 늘리자는 건데 시작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아이를 낳으면 국적 취득 신고만으로도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6살 이하 자녀는 별도 조건 없이 7살 이상은 국내에 5년 이상 머무는 걸 조건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자 곳곳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하면 이중 국적도 가능하니까 부동산 매입도 수월해지고 투표권도 행사하며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대상 대부분이 그러니까 95%가 중국 화교거든요.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는 현대판 을사오적이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진행된 공청회에선 참석한 패널들이 모두 다 찬성 의견을 내서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공청회를 연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난과 함께 벌써부터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 숫자도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의 취지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위기를 겪은 유럽처럼 부모가 일정 기간 체류하면 출생한 자녀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주자는 겁니다. 하지만 법안의 수혜 대상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정 국가의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적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3,900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한한령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커진 반중 정서의 영향으로 국적법 입법 반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는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5,000년 역사를 가진 백이민족이었는데 지금 정체성이 조금 흐려졌거든요. 거기에다가 더 영주권 가진 사람을 무조건 여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국적을 준다는 것도. 특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법무부 온라인 공청회는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의 문제를 체류 외국인과 연계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 공청회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찬성 의견을 가진 패널만 참석한 토론회는 공정성에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7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노무현의 남자,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어쩐 일인지 이 자리에 여권 대권 주자들이 거의 다 몰려왔습니다. 아무래도 노무현의 후광을 노리는 듯하죠. 이낙연 전 대표는 본인의 대담집 출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부터 이해찬 전 대표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 총 출동했습니다. 시대교체, 선수교체, 세대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저 이광재가 앞장서서 이룩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조 친노답게 출정식 장소는 1997년 노 전 대통령의 지방자치실무연구소가 있었던 중소기업 중앙회로 참석 의원만 70여 명에 달합니다. 저마다 지지하는 주자는 다르지만 여권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연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재 의원님과 저는 붕우 유신입니다. 민주당의 적통이자 대들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옛날의 이광재가 아니구나.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는구나. 이어 이낙연 전 대표는 본인의 성장과 정책 비전을 담은 대담집 출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면론이 불거졌던 지난 1월, 울고 싶었다는 솔직한 심경 고백과 함께 울고 싶을 때가 그 무렵에 많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당당하지 못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생각이 무엇인지, 본인의 내면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뭔가 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은 당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에 독도 표기 삭제를 요구하며 올림픽 보이콧까지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신인 3명 대 중진 5명의 구도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내일 오전에 최종 5명으로 추려집니다.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가 오늘까지 진행되는데요. 후보 간의 개파 논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오전 당대표 선거 본선에 진출할 최종 5인을 발표합니다. 애초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젊은 여성층 여론조사가 안 끝나면서 늦춰졌습니다.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후보들 간의 개파 논쟁은 가열됐습니다. 주호영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은 여론조사 선두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두고 다시 한번 유승민계를 강조했습니다. 특별한 인연관계가 많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 또 아빠와도 관계가 있고. 그 개파는 어느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금 밀고 있잖아요. 이에 이 전 최고위원은 구태로 회귀하려 하면 심판받을 거라며 각각 5선과 4선인 주 의원, 나 전 의원을 빗대 5+4가 영합해서 작아지게 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다른 신인 주자들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보수 정당 맞게 통 크게 그냥 격려하면서 같은 한 버스를 타야지 넌 버스에서 내려라고 하면서 네 뒤에는 딴 버스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낡은 정치 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웅 의원은 주 의원을 대표로 만들자는 문건을 언급하며 그런 게 개파 정치인 줄 달리 알았다고 비꼬았습니다. 후보들이 모두 상대는 개파가 있고 나는 없다는 식의 비판을 주고받는 가운데 누구의 호소가 통했는지 내일 1차 경선 결과로 드러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국회에서 대형 포털 사이트들이 정치 중립을 지키는지 따져보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여야 의원들이 어느 당이 더 포털에 압력을 많이 넣었는지로 싸웠습니다. 카카오 들어오라고 말한 의원이 누구냐? 그럼 예전에 네이버에 압력 가한 사람 폭로해볼까? 서로 약점을 들춰낸 겁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 국민의힘이 먼저 네이버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과거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맡는 등 현 정권과 포털 간 유착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 윤영찬의 당시 그 네이버 뉴스 담당 부사장 대선 직후에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진출한 사실과 팀장이 문재인 청와대로
옮긴 사실만 고려를 해도 이에 유니언은 뉴스 담당 임원이 아니라 대외 담당 임원일 때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제가 하자가 많다뇨. 무슨 하자가 많습니까? 뭐가 하자가 많습니까? 똑바로 얘기하세요. 급기야 지난해 9월 유니언이 카카오 들어오라고 지시했던 문자 사건까지 언급되자 민주당은 포털에 대한 국민의힘의 압력이 더 심했다며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카카오 들어오라고. 그러면 네이버 들어오라고 한 사람들 누굽니까? 과거에. 그 의원님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폭로를 할까요? 이런 가운데 포털 사이트가 정치 중립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이 공청회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가 어떤 순위로 노출되는지 알고리즘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스리랑카 인근 해상을 지나던 컨테이너 선에서 불이 나 일주일 넘게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구조됐지만 이 컨테이너 선엔 화학물질과 기름이 잔뜩 실려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한복판에 떠있는 대형 어선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입니다. 컨테이너로 줄줄이 번진 불길은 순식간에 배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소형 함정과 헬기까지 동원돼 전방위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MVX 프레스펄호는 싱가포르 선적으로 인도 서부 하지라에서 스리랑카 콜롬보를 거쳐 싱가포르를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지난 20일 처음 시작된 불은 한 차례 폭발까지 일으키며 일주일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에 있던 선원 25명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더딘 진화 작업으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박에는 1,400여 개의 컨테이너가 실려 있는데 300톤이 넘는 연료와 질산 25톤 등의 화학 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가 계속되면서 컨테이너 20여 개가 이미 바다로 떨어졌고 일부는 콜롬보 해변으로 밀려와 발견됐습니다. 배에 실린 기름 일부도 바다로 흘러들어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인도 동부를 강타한 사이클론의 강풍 영향으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또 산재 사고입니다. 인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나르던 200kg짜리 돌이 떨어져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안전모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죠.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0세대 규모의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한 굴착기가 토사를 옮기던 과정에서 200kg 정도로 추정되는 큰 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굴착기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작업자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작업자는 워낙 충격이 심해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는 안전모는 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사 관계자는 경찰에 현장에 안전관리자 1명과 신호수 2명이 배치돼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히고 국과수에 부검도 맡기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이 재개발은 곧 현대화. 이 현대화는 장수마트가 디지털화된다는 의미인데 염려를 접으시란 얘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죠. 물론 과거 대규모 개발은 폭력적인 철거 과정이나 쫓겨나는 원주민과 세입자처럼 분명한 그늘도 있었지만요. 고 박원순 시장은 재임 기간 뉴타운 사업은 서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하는 정책이라며 400곳에 달하는 지역의 재개발을 취소했는데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박원순표 빗장으로 불린 이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재개발 문턱을 낮추고 강남권보다 강북권의 산재한 노후 지역을 먼저 정비해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건데 문제는 특이와 원주민들입니다. 1981년 미국 뉴욕에서는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낡은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공원이 다 내려다 보이는 숲세권, 알짜 땅이라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원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했고 새 건물주는 복도 조명을 어둡게 하고 빈 방에 노숙인들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내 이주 작전에는 실패하죠.
이 부동산 개발업자가 바로 35년 뒤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이런 촌국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도시지리학자 팀 홀은 미래의 지속 가능한 도시 요건으로 글로벌 도시, 경제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 창의성 있는 도시,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디지털 도시에 더해 변두리 도시를 꼽았습니다. 그는 미국 재개발 사업들을 보면 사업성이나 주민의 만족도가 오히려 규모 큰 변두리 도시 중심부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와는 여건이 좀 다르지만 서울 쏠림이 아닌 주변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재개발 정책이 돼야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독일의 철혈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정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는 부동산 정책, 우리도 될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오세훈표 재개발의 미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안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경기 회복이 가시화됐고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금리 조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에 신중했지만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가 커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겁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분간은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 기존보다 1%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도 1.8%까지 올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통화위원회도 인상 가능성에 대해 시장에 미리 신호는 줘야 한다는 논의가 다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보다도 앞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준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 정책을 조정하면 그만큼 훨씬 우리로서는 여지가 훨씬 더 넓다.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를 통한 테이퍼링, 긴축 정책을 시사한 가운데 외국인의 투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다면 이르면 11월 인상 가능성도 나오지만 올해까지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거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MBN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 우리 곁 성소수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혼 관계지만 부부로 인정받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동성부부 얘기입니다. 이 동성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2019년 부부가 된 김용민 씨와 소성욱 씨. 결혼식도 올렸고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성소수자로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혹은 나랑은 관련이 없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권리 중 하나로서 조금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지난해 2월 건강보험상으로 가족이 됐습니다. 직장가입자 김용민 씨는 부양자가 됐고 프리랜서 소성욱 씨는 피부양자로 등록됐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했더니 등록이 된 거예요.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8개월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두 사람이 같은 성별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실수로 피부양자 등록을 받아줬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 부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동성 부부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는 겁니다. 성소수자인 경우에 이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게 조금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고 그 단순히 피부양, 부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관계에 대한 어떤 소송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부부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내일 시작됩니다.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불평등한 현실의 벽을 밀어보는 작은 몸짓은 될 수 있다는 게 이들 부부의 믿음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때 수능이 끝나면 수험표를 가지고 곳곳에서 할인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접종률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뷔페입니다.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계산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내보입니다. 접종자와 그 일행은 주중 점심을 싸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맞아야 돼가지고 맞았는데 덕분에 이렇게 싸게 먹을 수 있어서 좀 좋았고 5월달 현재로는 예약이 거의 다 찬 상태이고요.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객실이나 이제 다른 영업장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성 의류 매장 곳곳에 백신을 맞자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접종을 한 고객에겐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중한 일상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가지고 이제 기획을 했고요. 색다른 프로모션이다 보니까 재밌다 이런 분들이. 다만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200만 명 정도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접종자가 늘어나면 이런 류의 마케팅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대상이나 또는 방식, 기간 같은 것들도 또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의 어떤 백신 접종에 대한 동기 같은 것들도 만들고 기업의 측면에서도 어떤 기업의 이윤 추구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업체들의 이런 움직임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우리나라가 인류 두 번째 달 착륙을 목표로 추진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은 아르테미스에 참여한 10번째 국가로 자원 탐색 등 한미 간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될 전망입니다. 매일 방송 MBN과 주 MT20가 M20배 MBN 꿈나무 골프대회 개최 조인식을 열었습니다. 초등학생 골프대회 역대 최다인 160여 명이 참가하는 M20배 MBN 꿈나무 골프대회는 다음 달 10일 전북 군산 CC에서 개최됩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국내 남자 육상 100m의 살아있는 전설 김구경 선수가 인생을 건 질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번째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겠다는 각오입니다. 구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구경은 지난 2010년 31년 묵은 남자 100m 한국 기록을 깨며 혜성같이 등장해 11년간 모두 5차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10초 3위를 시작으로 곧바로 0.08초, 5년 뒤 다시 0.07초, 그리고 다시 2년 뒤 0.03초와 0.06초를 줄이며 자신과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숱한 노력에도 10초대에 머물고 있지만 언젠가 9초대 벽을 허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확히 몇 초까지 기록이? 94까지 떠봤어요. 9초 94요? 네네. 와. 근데 연습이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9초 99를 목표로 하면은 이제 좀 그래서 9초 89로 잡았습니다. 9초 89. 네, 제 자신... 최근 4년간 답보 상태지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려면 자신의 한국 기록보다 0.02초 앞선 10초 05의 기준 기록을 통과해야 하는데 김구경은 여기에 육상 인생을 걸었습니다. 진짜 기분 좋게 한국 기록 깨면서 기준 기록 깨면서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또 마지막 올림픽이고 세계 랭킹을 끌어올리는 방법보단 정면 돌파를 택한 김구경. 4년 전 마지막 한국 신기록을 썼던 강원도 정선에서 다시 한번 역사에 도전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저기압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비가 자주 내립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강한 바람이 동반되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전남과 경남에 5에서 20mm, 그 밖에 전국에는 20에서 60mm가량이고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동서로 폭이 좁은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겠는데요. 따라서 지역별로 비가 강하게 오는 시점이 다르겠습니다. 내일 출근 시간대는 수도권과 충남 북부를 따라 가장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오전에는 그 밖에 중서부 지역과 전북 서부 지역, 낮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과 춘천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비는 내일 오후면 그치겠지만 경북 북부 내륙을 따라서는 밤 한때 비가 다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풍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